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제가 병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주치의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분과 전문의인 신장내과 환자분들도 꽤 있는데 오늘은 그 환자들 중에서 말기 신부전 환자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에서 나온 그분의 케이스를 보면서 저희 분과 전문인 신장내과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픽은 이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 중에서 중증의 문제들이 여러 개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흔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두 가지를 먼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부종 그리고 폐렴 그리고 간지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이제 시청자 질문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시청자분께서 자신의 가족 중에 투석한 지 2년째 되는 환자가 있으신데 간지러움증과 등 통증, 종아리 통증, 허리 통증으로 눕지를 못하시고 밤이 되면 더 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는 통증을 얘기하셨는데 통증은 여러 가지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서 그것보다 이제 간지럼증에 대해서 콩팥하고 더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심장 기능이 30% 남았는데 어느 날 조금 식사를 많이 하셔서 119에 실려가서 폐부종, 폐렴이었다고 밝혀졌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석을 한 이제 2년째가 되셨다는 것과 나이가 이제 몇 세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보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하고요. 폐부종, 폐렴, 심장 기능이 30% 남았다. 이제 이게 중요한데, 자, 투석을 2년째 받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투석을 2년 동안 하셨다면 정말로 어떤 치료를 했을 때 2년 했다고 하면 짧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투석 환자분들의 많은 분들이 2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이 투석에 대해서 개념이 정확하게 안 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치료하러 간다고만 생각하시고 자신의 관리에 대해서 이걸 자기 몸인데 자기 주인의식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있고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활동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시는 분이 의외로 적다 보니까 2년째가 됐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따로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폐부종, 폐렴, 심장기능 30%다 연관이 있는 말인데요. 자, 여기서 조금 식사를 많이 하셔서 라는 말이 있으셨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긴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이 콩팥의 문제라고 했는데 왜 이건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기 콩팥병, 말기 신장병으로 투석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처럼 폐부종이 왔다 하면은 어떤 분들을 말하냐면 울혈성 신부전으로 인해서 폐부종이 온 분들을 일컫습니다. 이 원래의 심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심장에 무리가 오고 고혈압이 오래 있었거나 몸에서 수분 능력이 없어서 물이 장기적으로 오래 찼거나 아니면 심근경색증이 있었고 그 후에 후유증이 왔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심장에 이 근육층이 요 정도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두껍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심장에 비대증이 되는데 우리가 근육 이 팔에 있는 이런 근육들은 비대가 하면 되게 건강하고 막 육체미 하시는 그런 분들이 근육을 크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심장에서는 이렇게 비대한 근육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심장이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혈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쪽에 저항이 많아가지고 프레셔가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이 심장에서는 바깥에서 프레셔가 많으니까 더 세게 짜야 되잖아요. 더 세게 짜려면 어떻게 해요? 근육이 더 많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근육에 비대증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비대증이면 비교적으로 이 안에 피를 짜낼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짜줄 수 있었는데 근육이 비대하면서 이렇게 비대해지면서 요만큼밖에
짜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기전도 있기는 한데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런 기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양의 피를 짜기 위해서는 더 여러 번 짜주거나 결과적으로 잘 짜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피를. 그래서 우리가 칼리악 아웃풋이라고 해서 이런 피를 박출하는 양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 심장은 오히려 더 무리가 오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심장이 더 비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 사진을 찍어보면 심장이 이만하게 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보자면 이제 정상인에서는 심장이 이렇게 이만하게 보이는데, 이분은 심비대증이 와서 이만하게 커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특이한 거는 이쪽이 끝을 보면 이쪽은 뿌연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찼다는 거예요. 더 하얀 색이 있다는 거는 물이 차서 하얀 거고, 공기만 있으면 이렇게 새카맣게 됩니다. 근데 물이 많이 차면 이렇게 뿌연하게 되는데, 그렇게 폐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가 물에 찼으니까 숨을 쉬어도 물속에서 쉬는 것처럼 그러다니까 숨이 차게 되죠. 폐에 물이 찬 거를 폐부종이라고 하고, 그 원인이 우렬성 심부전인데, 그렇게 우렬성 심부전이 생기게 된 이유가 이제 카디오리널 신드롬이라고 해서 심장과 신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심장에서 펌프한 것의 3분의 1 정도가 콩팥으로 가거든요. 그럼 콩팥에서는 혈액의 양을 측정을 하면서 혈액에 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 물을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물을 빼고, 그리고 물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사막에서 물 없이 뭐 1시간 동안 헥헥거리면서 걸어서 완전히 메말라 있다, 그러면 물이 모자라니까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지 않고 내가 있는 물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콩팥이 소변을 만들지 않고 일시적으로 기능을 멈추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콩팥이 물의 양을 조절을 하는데, 물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이 펌프를 해야 되는 양과 압력이 더 세져서 그 펌프의 역할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콩팥과 심장과 펌프를 해서 양을 조절하는 콩팥과 상호관계를 하면서 어떤 한 장기가 망가졌을 때 다른 장기까지 망가지는 그런 상호 역할을 이제 카디오리널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먼저 문제가 돼서 콩팥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콩팥이 문제가 돼서 환자가 중증 신부전 환자가 되거나 아니면 말기 신부전 환자로 되게 되면 수분 관리를 콩팥에서 못하게 되죠. 아니면 미미하게밖에 못하게 되고, 그러면 수분 관리를 못하게 된다는 말은 몸에 수분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배출을 못한다는 거죠, 콩팥에서. 그러면 이게 물이 많아지면서 우혈성 심장의 부전증이 오는 우렬성 심부전이 되고,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폐에 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폐에도 압력이 걸리고 폐에 폐부종이 오고, 그래서 환자는 숨이 차고, 폐부종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리가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기 신부전 환자는 물을 많이 뺄 수 있는 게 아니죠. 물을 못 빼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콩팥에서 소변으로 물을 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뺄 수 없으니 적게 먹어야죠. 섭취를 적게 해야지만 이 수분 관리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투석 환자한테는 항상 하는 말이 물을 적게 먹으라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투석 환자분들 중에서 투석을 하지만 소변이 나오시는 분은 물을 조금 더 드셔도 되지만, 전혀 소변이 안 나오시는 분은 극적으로 수분의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소변을 거의 못 누시는 투석 환자분들은 자기는 정말로 물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석을 하지 않는 환자나 아니면 정상적인 콩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을 먹어도 어느 정도 소변으로 나오고, 정상인에서는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콩팥에서 소변으로 다 내보내니까 항상 밸런스가 맞춰지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 밸런스를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반면에, 콩팥 환자 중에서 말기 환자 그리고 소변이 덜 나오거나 안 나오시는 분에서는 먹는 대로 다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을 할 때 입김으로 수분이 날라올 수도 있고, 피부로 땀으로 흘려서
수분이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정량은 내 피부를 통해서 증발을 해서 그리고 입으로 증발을 해서 수분을 뺄 수도 있고 변을 볼 때 변에서 조금의 수분은 또 나갈 수 있죠. 그렇지만 거의 많은 양이 소변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할 때 물을 빼줘야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물을 조금만 마신다고 하더라도 소변이 안 나오시는 분은 조금 드시는 물이 굉장히 많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분 관리 중에 또 다른 것은 저염식이 들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투석 환자에서 수분 관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적인 수분 제한을 하는 것처럼 환자는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변으로 나오는 양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환자는 항상 목마름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투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수분 섭취 제한이고 자기는 물을 진짜 마음껏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어렵지 않게 투석 환자에서는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적인 수분 제한을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목마름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저염식입니다. 물론 물을 적게 먹는 거는 목마름을 야기를 하는데 이 목마름이란 느낌을 가지고 오는 게 우리 뇌에서 하이포탈라마스에서 목마름 자극 센터가 있는데요. 목마름의 센터가 무엇으로 이것을 디텍트를 하냐면 피에로 오스몰 농도가 올라가면 이 목마름이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오스몰라리티가 뭐냐? 오스몰라리티는 수분의 농도인데 솔루신 용질이 많아지면 이제 그 오스몰라리티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 오스몰라리티를 높아지면 이제 목이 마르는데 그 목이 마르는 용질의 증가가 어디서 가장 크게 오냐? 염분에서 옵니다. 그래서 염분이 올라가면 목마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목마르게 되죠. 그래서 물을 마셔서 그 피의 농도를 다시 적정 수준으로 내리는데 소금을 많이 먹으면 그 피 안에 소금 농도가 올라가면서 목마름이 야기가 되니까 투석 환자나 콩팥병 환자는 소금을 전혀 안 먹어야 됩니다. 저염식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솔직히 무염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 무염식을 하면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무염식을 하면 죽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소금을 염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소디움 클로라이드죠. 근데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우리가 아는 거는 소금이지만 우리가 소고기를 먹건 돼지고기를 먹건 닭고기를 먹건 아니면 채소를 먹건 다 그 안에 세포 안에는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고기에도 들어 있고 모든 생명체에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소금의 형태로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 소디움과 클로라이드, 소디움 클로라이드, 포타시움 클로라이드 그리고 소디움이 다른 물질하고 연결되어서 소디움 자체가 다른 물질과 연결된 거 그리고 클로라이드라는 것이 포타시움 클로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칼슘 클로라이드 뭐 이런 걸로 다른 물질들과 연합을 해서 소디움도 있고 클로라이드도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섭취했을 때 우리가 소디움 클로라이드는 소금을 안 먹어도 음식에서 다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만 먹는 사람 빼놓고는 무염식을 절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모든 생명체의 음식에는 다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소디움 클로라이드를 절대 먹지 않는 식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은 무염식이라고 하면 절대로 소금을 넣지 말라라는 거지. 그러면 다른 음식에서 들어오는 소디움 클로라이드로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많은 염분 섭취를 하다 보니까 그냥 무염식에 가깝게 한다고 하더라도 몸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다른 유튜브에서 뭐 무염식을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특히 투석 환자분에서는 목마른 거를 해결을 하려면 소금을 절대 안 드시고 짜게 안 드시면
목마름이 훨씬 더 편안하게 됩니다. 그걸 못 믿겠다. 그럼 반대로 소금을 먹어보면 굉장히 짜게 먹으면 목마름이 훨씬 심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이 기전에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투석 환자에서 가려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가려움증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투석하시는 분들의 거의 모든 분이 가려움증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흔한데요. 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려움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투석을 하기 전이나 투석을 하고 나서 한 3달 안에는 요독성 독소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피부에 쌓이면서 그래서 피부가 간지러운 건데요. 신장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졌는데 투석을 하기 전이거나 아니면 투석을 하고 계신 분들도 투석이 잘 안 됐을 때 이런 노폐물이 다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독소들로 인해서 피부가 간지럽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부 건조증이 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먹지 말라고 해서 항상 환자가 굉장히 말라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도 건조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투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전해질 그리고 이제 수분과 유분이 다 손실이 돼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칼슘과 포스페이트, 칼슘과 인 대사의 불균형 때문에 인이 몸에 쌓이게 되면 굉장히 간지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석 환자분들은 인을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은 매달마다 인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영양사와 이야기를 하고 의사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이제 인에 대해서 인이 이번 달엔 좋네요. 이번 달에 인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이 계속 올라가 있다 보면 그게 피부에 쌓여서 굉장히 가려움증을 많이 야기하기 때문에 간지럽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칼슘 인 대사 불균형을 생각을 해서 식사 조절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을 적게 먹는 식사를 하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세컨더리 하이퍼파라다이로이디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콩팥이 망가지면서 부갑상선이 증가를 하고 이렇게 되면 피부가 간지럽게 됩니다. 근데 이 2차성 부갑상선 항진증은 이 인이 조절이 안 될 때 또 이거를 더 악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갑상선 항진증이 왔을 때 인부터 관리를 하고, 인이 관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갑상선 기능이 항진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약을 또 처방을 해서 그거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염증 매개 물질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제 투석 환자에서는 항상 투석을 하시는데 그 투석 할 때 내 피가 그 고무관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무관을 지나가고 그리고 투석 필터를 지나가면서 그 투석 필터가 인조적인 거기 때문에 이 나의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이런 인조물질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토카인이 막 나오고 그런 이물질 때문에, 그리고 히스타민도 막 나오다 보니까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뽀드락지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가려움증도 굉장히 많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나의 백혈구들이 반응을 하면서 염증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러지 반응처럼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투석을 하는 그 필터 이런 것들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간지럽기도 하고요. 바늘을 찌르고 발라주는 테이프나 거기에서 쓰는 소독제 이런 것들에도 과민 반응이 생기셔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몇몇 분이 반창고에 반응을 하셔가지고 반창고를 바를 때마다 거기에 완전히 딱 반창고 선으로 빨간하게 되면서 되게 간지러움을 호소하시는 그런 분이 몇 분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창고를 여러 가지로 바꿔본다든지 그 끈적거리는 그 접착제 자체에 반응을 하면 접착제가 아니라 묶는 걸로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알레르기 반응을 좀 줄이는 그런 방법을 해보기도 하고요. 투석 환자분들이 다들 빈혈이 생기는데 철결핍성 빈혈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오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러지든 염증 반응 때문에 그렇든 이렇게 면역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피부도 간지럽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신장 환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신경병변증, 뉴로패티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가 아프다, 근육이 아프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말초신경 문제로 인해서 간지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벌써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피부가 간지러운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고칠 수 있고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약이나 식사로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추석센터에서 피 검사를 해서 칼륨 수치, 인 수치, 그리고 부갑상 수치 등을 항상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에 인 때문에 간지러워도 피부가 건조하면 훨씬 더 많이 간지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피부를 정기적으로 보습을 해서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계속 간지러우신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조절을 해도 계속 간지러우신 분들은 항히스타민제를 쓰기도 하고 보습제를 쓰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UV 자외선까지 치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UV 라이트는 또 다른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항히스타민제와 국소 보습제 뭐 로션 같은 거를 잘 바르라, 이제 바셀린은 바르시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투석의 필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적잖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일회용 필터가 아니라 재사용되는 필터를 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써놓고 이제 그분이 오실 때마다 재활용으로 그 필터를 쓰면 새로운 필터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이물질로 해서 약간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만 자신의 피가 그 이물질을 코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투석을 할 때는 내 몸에서 나온 것이 코팅을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알러지 반응이 훨씬 적다라고 해가지고 일회용 필터를 쓰지 않고 재활용하는 필터를 쓰던 때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재활용을 하다 보면 이거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다른 환자께 잘못해서 가면은 그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래 들어서는 이걸 재활용하는 센터를 보기는 거의 힘들고 다 일회용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 필터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필터도 여러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약간 하이포알레르닉해서 알러지 반응이 조금 적은 그런 필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필터로 바꿔서 해보시는 것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인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이 높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간지럽고 그래서 건조한 피부를 방지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간지럼증 환자의 다수의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석 환자에서 수분 관리와 간지럼증에 대한 거를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투석 환자분들은 만성 콩팥병도 중증이고 그 이외에 많은 다른 중증 병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합병증이나 어떤 질환의 상태가 됐을 때 이렇게 제가 유튜브 강의처럼 뭐를 하나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그분의 모든 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중증병을 가지고 있으셔서 서로 상호작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치료제는 이 문제는 해결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반드시 오늘 강의는 전반적인 리뷰 정도로 아시고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반드시 자신의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